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엄혹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미래 모두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지난 9월 3일 북중로는 천안문 막루에서 신냉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시진핑과 푸틴을 등에 업고 더 많은 핵무기를 찍어내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중국의 그 8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북한을 출발하기 전에 공개했던 화성 20형이라고 하는 최신형 ICBM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랑하는 최종 병기인 다탄두 ICBM이죠. 이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지난번 9월 1일 날 이 ICBM의 개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9월 8일에는 이 화성 20형에 사용이 되는 1단 고체연료 ICBM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엔진의 추력이 1700kN이 넘습니다. 이 1700kN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9.8이죠. 9.8을 1760 몇 되는 킬로뉴턴을 9.8로 나누게 되면 201톤 F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죠.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7년 초쯤 될 겁니다. 그때 북한이 액체연료 ICBM 신형 엔진을 공개합니다. 그 신형 엔진의 이름을 백두산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북한이 ICBM이라든가 수많은 신형 무기들을 가지고 대형 도발을 저지를 때 많이 나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조금씩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신형 엔진을 북한이, 김정은이 공개를 하면서 대출력 ICBM 엔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는 아주 이슈가 됐었죠. 우리나라도 나로호 발사를 위해서 엔진 개발을 하고 있었었는데, 당시에 북한이 공개한 75톤 엔진, 그 백두산 엔진의 추력이 75톤 F입니다. 75톤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액체연료 ICBM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 되는 액체연료 1단 엔진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카이에서 개발 중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북한이 그 당시 2017년 정도에 75톤 F 정도 되는 액체연료 엔진을 공개한 지 불과 지금 이제 올해까지 한 8년 정도 지난 시점이겠죠. 이 시점에 그것의 거의 3배가 되는 그것도 고체연료 엔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많이들 아실 건데, 고체연료가 좀 더 많이 진전된 기술력을 가진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체연료는 미사일에 미리 장착해 뒀다가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력과 그리고 기습적인 공격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발전된 ICBM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엔진을 이번에 거의 백두산 엔진의 추력의 거의 3배가 되는 그런 고체연료 ICBM 엔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라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과 동급의 엔진을 사용하는 ICBM이 전 세계에 딱 2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3년 한 10월쯤 실전 배치했다고 알려진 러시아의 최종병기 사르맛이라고 하는 다탄두 ICBM입니다. 이 ICBM은 핵탄두를 최대 15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ICBM 기술력에 있어서만큼은 러시아가 아직은 미국을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ICBM에 사용된 1단 엔진의 추진력이 200톤 F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이죠. 이것과 동급인 고체 연료 1단 엔진을 김정은이 지난 9월 8일에 엔진 분사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사르맛과 또 동급인 ICBM이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중국이 80주년 기념식에서 공개한 둥퐁 61이라는 ICBM입니다. 80주년 열병식의 하이라이트였죠. 이것 또한 러시아의 사르맛과 거의 유사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잡아도 핵탄두를 10개 정도까지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화성 20형도 이것들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만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북한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시험 발사를 한 것이 화성 19형입니다. 높이뛰기 기록이라고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죠. 거의 7,000m 이상의 상공까지 고각 발사를 했던 고체 연료 ICBM이었습니다. 이것도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ICBM입니다. 그러면 이 다단의 기술력을 북한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00톤 F의 1단 엔진에다가 2단, 3단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최소 핵탄두 500kg짜리 핵탄두 10개에서 15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최종병기 ICBM의 시험 발사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곧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북한은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북한 정권이라면 화성 20형의 시험 발사를 언제쯤 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빠르면 10월 10일 이전 10월 9일이나 좀 늦으면 우리가 한창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그 시점, 그때쯤이면 이 화성 20형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 최정상급의 다탄두 ICBM, 그것도 방어가 정말 극악으로 어려운 다탄두 ICBM을 김정은이 손에 놓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화성 20형은 사거리가 15,000km다. 그러니 북한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 미국 동부 지역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보라고 공개한 미사일이겠느냐, 결국 미국을 보라고 한 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마치나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화성 20형은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해석은 너무나도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정말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책임진 국무위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좀 너무나도 더더욱 걱정스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해당 국무위원회의 이 해석이, 판단이 왜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것인지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기자님들 그리고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는 것을 졸업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 말까지 제가 대학교를 다녔고요. 이것은 어떤 대학교인가? 쉽게 말해서 북한의 모든 최신형 ICBM과 핵무기를 비롯해서 모든 무기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력들을 키워내는 양성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김정은의 손에 들려있는 핵무기들과 최첨단 무기들, 그리고 앞으로 김정은의 손에 쥐어질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주는 대규모 북한의 방위 산업의 시작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북한의 핵무력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 인력들을 양성해내고 있는 북한 국방력의 군사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군사력의 코어 중에 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구글 어스를 들어가셔서 북한의 평양의 용성구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들어가서 국방종합대학교를 찾아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위성사진에 촬영된 그 시설들을 보시는 순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저렇게 못 사는, 저렇게 열악한 북한에 어떻게 이렇게 돈 냄새가 물씬 나고 현대적인 시설이 대규모로 갖춰져 있을까? 그만큼 북한 정권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국방대학교의 연역을 조금 찾아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대학교는 1963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김일성이 조카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총결집시켜 갖고 탄생시킨 대학교라는 것입니다. 이미 1963년에 이 대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당시의 최종 목표를 ICBM 개발로 잡았습니다. 당시에 처음 출발한 학과가 3개였는데 1학부는 로켓공학부, 2학부는 전자공학부, 3학부는 금속공학부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에는 재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기 체계들을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속공학부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공학부 혹은 신소재공학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공학부는 왜 있는가? ICBM을 만들어서 대륙간을 넘어서 미국까지 타격하려면 이것을 전자적으로 제어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공학부가 있었고, 1학부가 핵심 중에 핵심이죠. 로켓공학부입니다. 로켓 동체 설계부터 엔진,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 요소를 총괄하는 학부였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것이 국방대학교입니다. 지금은 학부가 11개,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AI 무기체계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적화통일 야망을 실현하려고 이 대학교를 설립했는데 왜 최종 목표가 ICBM인가?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은 편향적인 대북관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일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0년 1월이죠. 미국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극동 방위선을 설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방어선은 알류산 열도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방어선입니다. 당시 이 방어선에서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선을 선언한 이후에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김일성은 1945년에 북한 땅에 들어오면서 거의 무주공산이었던 북한 땅을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적화통일 야망을 꿈꿉니다. 한반도 전역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와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김일성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남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적화통일 야망을 꿈꾸면서 1945년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김일성은 소총 생산,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면서 대부분의 공장들을 북한 지역에 지었었죠. 그 산업 시설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총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무기를 조달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스탈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기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총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북한의 기술 인력들과 노동자들을 닥달합니다. 그래서 1948년인가에 북한의 최초의 기관단총, 자동소총이죠. 자동소총이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마오쩌둥의 공산당 군대가 장개석의 국민당 군에 의해서 패퇴해가지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은 압록강 지역을 통해서 공산당 군대를 북한 지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포위되었던 공산당 군대를 압록강을 통해서 빼갖고 두만강 지역으로 해서 탈출시켜 줍니다. 그때 생산을 했던 다량으로 생산해놨던 기관단총 한 10만 정 정도를 중공군에게 무장시키고 모든 보급품을 지급을 해서 두만강으로 빼돌려갖고 결국에는 공산당군이 역전에 성공을 해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죠. 그런 상황, 그렇게 그때부터도 이미 김일성은 적화통일 야망으로 군사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군이 정말 김일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다행히도 에치슨 라인을 긋고 한국에서 남한에서 철수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드디어 그렇게 꿈꿨던 적화통일 야망을 실현을 하죠. 6.25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날 전격적으로 남한을 침공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군이 북침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게는 한 은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93세신데 17살의 나이에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을 탈출하셔서 한국에 와서 국군에 입대해서 6.25 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용사이시자 우리나라의 원로십니다. 당시에 우리 은사님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님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신체 검사를 하는데 가서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하게 되면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거짓말을 둘러대면서도 이제 어떻게 하나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하는데도 합격이라고
그 신체 검사 그 검사를 하는 판정원이 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가, 이제 북한군에 끌려가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은사님의 아버님께서 밤중에 나가셔갖고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정보를 하나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을 하는, 사상검증을 하는 그 단계에서 들어가서 면접을 보면서 말합니다. 나만의 가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정치장교, 군사장교들을 모집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나만의 가족이 있는 것은 아주 중대한 결격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군에 끌려가지 않게 됐죠. 당시에 은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북한 지역이죠. 강원도 평강군에 사셨습니다. 지금도 지도를 보시면은 평강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평강역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군사물자들을 수송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열차들이 평강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군사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차에서 이 군사물자들, 탱크를 비롯한 수송 차량들까지도 다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이 당시에 지어놨던 플랫폼은 열차보다 많이 낮아서 탱크라든가 자동차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님도 그 평강역에 플랫폼을 확충하는, 그러니까 높이 올려서 열차와 높이를 맞추는 그 플랫폼 공사에 동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높여가지고 열차에서 바로 탱크라든가 수송 차량들이 나올 수 있게 공사를 완료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 물자들이 이 남쪽으로 남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만 봐도 북심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북한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셨던 우리 은사님께서 1951년에 드디어 51년 초에 남한으로 오셔서, 오시자마자 당시에는 17세셔갖고 군에 입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속이셔갖고 국군에 입대하셔서 북한군과 싸우시다가 심각한 총상을 입으시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미군에 의해서 구출돼서 목숨을 보존하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또 이 우리 사회가 주는 혜택을 입어서 또 성장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은사님의 얘기를 드리려면은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이 얘기를 드리다 보면 그분의 어떤 애국심과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또 이제 원래 하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련 스탈린의 승인을 받고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당시에 우리 국군에는 전차도 없었죠. 그러나 북한군은 다량의 전차까지 보유하고 파죽지세로 남한을 침공해서 내려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군 전차들이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우리 국군은 전차와 상대해 본 적도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 전차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전을 치르셨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남진을 하고 있던 그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 국군의 아주 치열한 저항으로 그 파죽지세와도 같던 공세가 주춤하게 되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메가더 장군이 정말 담대한 월미도 작전, 상륙작전을 실행을 합니다. 그 작전이 성공해서 우리는 북한군을 저 북한 지역 끝으로 압록강 경계선까지 패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망이, 그 달성이 코앞에서 좌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작전이 바로 우리 한미연합군이 펼친 월미도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군이 정말 그 꽁무니 빠지게 북쪽으로 퇴각을 하게 되는 와중에 중공군이,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공군이 북한 김일성에 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중공군이 주로 조선족들로 구성이 된 10만 이상의 파병을 결정을 하게 되고 기습적으로 이제 파병이 되죠. 그 정보를 우리 한미연합군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메가더 장군은 북한의 핵폭탄 투하를 검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 정보가 일부러 노출시켰는지 혹은 유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전역을 휩쓸고 북한 전역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지죠. 당시의 그 기억은 김일성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됐고 천추의 한이 됐습니다. 결국 미국 때문에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생명의 위험까지 느껴야 됐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피신할 만큼 정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때 생각한 것은 이 적화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면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배제하는 것이 선결돼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북한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줄구장창 어느 날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견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ICBM과 핵인 것입니다. 이런 노선들은 김일성 시대뿐만 아니라 김정일 시대도 그랬고 지금의 김정은 시대에 와서까지도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일성이 6.25 전쟁이 끝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은 미국을 견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미국을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할 것인가를 밤잠을 자지 못하고 뭐 낮이든 밤이든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1957년입니다. 러시아가 R7이라고 하는 세미올카라고 부르는 ICBM을 세계 최초로 시험 발사에 성공시킵니다. 처음으로 미사일이 대기권을 나갔다가 대륙간을 넘어서 다른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성공한 거죠. 김일성이 바로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시킵니다. 야,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핵심 기술력을 러시아로부터 좀 제공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김일성이 딱 생각하기에 야, 이것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산업시설들과 기술 인력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단이 바로 ICBM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어찌어찌 노력하면 ICBM을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스탈린을 찾아가서 미사일 기술 이전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당시에는 첨단 기술력이었겠죠. 그 기술력을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손쉽게 넘겨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사거리가 아주 좀 짧았던 한 20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김일성이 손에 넣으면 한국을 침공하는 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죠. 그런 미사일, 프로그 미사일인가 아무튼 그랬던 건데, 그런 미사일을 몇 개 지원해 주는 정도에서 그쳤던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생각한 것이, 그러면 우리 자체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부터 김일성은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천명을 합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 병진 노선, 그러니까 경제국방 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이제 국방을 너무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는 경제국방이라고 하지 않고 중공업과 경공업을 병진시킨다라고 하는 병진 노선을 천명을 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중공업이 결국에는 국방
국방공업입니다. 그 국방공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이제 침략 야망을 조금은 숨기느라고 경공업과 중공업의 병진 노선이라고 하죠. 그걸 하면서 첫 단계로 한 것이 이 국방종합대학교입니다. 당시에는 명칭이 국방대학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국방대학의 명칭이 강계공업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국방대학으로 바뀌었다가 또 국방종합대학교로 바뀌었다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자기 이름을 달아주고 달아줘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정말 북한에서 그 어떤 교육 기관들보다도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학교가 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김일성이 북한에서 정권을 힘을 완벽하게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종파투쟁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잠깐 소외됐던 적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에서 어떤 기관도 그 단독 기관 앞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동시에 갖다 놓은 기관은 없습니다. 그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시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김정은이 자기의 이름까지 붙여줄 만큼.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화성 20형이 사거리가 15,000km가 되니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뭐 이 얘기들을 제가 드리려면 정말 24시간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는 지난 9월 25일이죠.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 그리고 최근 2023년 12월 말에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국가론이라는 것을 최초로 천명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적대적 두국가론이라는 것을 얼핏 들으면 북한이 적화통일 야망을 버린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김정은이 지금의 현 시점의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적대적 두국가론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을 분리시키고 힘을 키우는 것이, 내부를 결속시키고 힘을 좀 더 키우는 것이 맞는 단계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세운 것이지 그 야망을 결코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의 그 논리에 편승해서 우리의 통일부 장관마저도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사실상의 두국가를 주장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야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북 학성기 방송과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대북 학성기 방송과 국정원이 운영하던 대북 라디오 방송, 우리 군이 운영하던 대북 라디오 방송, 모든 대북 라디오 방송들을 다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해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발언이야말로 자해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이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가장 큰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적대적 두국가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에는 뭔가 북한 정권이, 북한의 내부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식 변화가 일어난 것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 이 대북 라디오 방송입니다. 심리전입니다. 이 북한 내부, 북한 주민들이 이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 탈북해서 오신 분들을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딱 오시자마자 바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설문을 하게 되면 50%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라면은 이런 거는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100%였겠죠. 근데 지금은 50%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그만큼 체제가 이반이 됐다라는 겁니다. 민심이 이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부를 결속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 두국가론을 설파하면서 남한은 적이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 북한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다 보면 지금까지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대한민국은 잘 사는가? 어떻게 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저렇게 예의 바르고 세련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접해왔던 것은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고 못 사는 썩어병든 자본주의라고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 대한민국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 내부는,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거칠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 하에서 북한의 간부들은 그 폭압적이고 지배하고 이런 체제를 살았는데 한국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이나 미국인들, 일본인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른 민족이니까, 우리랑 민족이 다르니까 더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세련되어 있는데 도대체 차이가 뭔가 이러면서 의심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 변화야말로 북한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지금의 체제를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가정하에. 그래서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핵이고 ICBM인 것이 강한 군사력인 겁니다. 그러면 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못 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정보를 통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이 바로 외부에 있는 적인 겁니다. 북한이 설정해 놓은 가상의 적, 미국과 남한, 일본 이런 나라들이겠죠. 이런 외부의 적을 설정해 놓고 이들이 우리 북한의 주민들을 말살하려고 한다 이렇게 선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위협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만들려고 북한이 끊임없이 때가 되면 도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지난번 국정현안 질의에서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언제 먼저 도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건 궤변입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100여 차례 무인기를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도 무인기가 왔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용산 대통령실에 북한의 무인기가 출몰했습니다. 이렇게 무주공산처럼 정말 제집 들듯이 북한 무인기가 드나드는 것, 이거 참고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한 것이 우리 무인기가 조선노동당 중앙당 청사위로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우리가 먼저 도발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게 되는데, 그 도발을 해놓고는 북한 정권은 뭐라고 말하냐,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들이 먼저 도발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한과 미국이 도발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 강대한 외부 세력들이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한다. 그럼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체제 결속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북한의 핵과 북한의 인권이 정말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런 어떤 인권 유린 상황, 북한이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못 먹고 못 살게 하고 또 잡아 가두고 처벌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수많은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당화되는 것이 바로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은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밖을 향해서 계속 도발을 해야 됩니다. 도발을 해야 되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주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발을 해야 되죠. 근데 도발을 했는데 자기들 군사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복당하겠죠. 그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핵과 ICBM이고 강한 군사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이 지금 단계에서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군사력이 충분히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다. 소위 맞짱 뜰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팽창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팽창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지금은 내부 결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팽창을 하게 되면 다시 적화 통일 야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남북 대화라든가 협상을 해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북한 정권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안면 몰수하고 입장을 바꿉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대화를 하다가도 뒤통수를 때리고 대화를 하다가도 우리 지난 김대중 정부 때도 2002년 우리나라에서 한창 월드컵 열기로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뜨거울 때 연평도 연평해전을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냉철해야 됩니다. 외교는 정말 글로벌 무대는 정말 야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교에 있어서도 그럴진데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처럼 김씨 일가가 핵 개발을 하는데 돈을 갖다 주고 시간을 벌어주고 또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3년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는 고난행군이 끝난 지 북한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아사자가 발생한 정말 최악의 사태였죠. 그때 그 고난행군이 1998년쯤에 끝났는데 그 끝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대한민국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 모드가 형성이 되고 남한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물자와 자금이 들어가면서 고난행군이 끝난 겁니다. 북한 자체적으로 끝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이고요. 끝난 지 한 5년 정도 되는 시점에 제가 대학교를 입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북한의 실상은 정말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24시간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가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나가면 그건 사고입니다. 대규모 사태죠. 정전사태가 되겠죠. 사고인데 북한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에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사고입니다. 네. 제가 그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하루 1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올까요? 그랬는데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전기가 안 꺼지는 겁니다. 24시간 불이 들어옵니다.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죠. 겨우 회복을 했는데 갔더니 보급도 상당합니다.
시설도 너무 좋아요. 2003년인데 저는 이 브라운관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 아주 옛날 컴퓨터를 제가 나름 그래도 영재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그 영재학교에도 그 브라운관 컴퓨터가 아주 낡은 거, 그 당시에 도스를 썼나요? 도스를 쓰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컴퓨터를 처음에 배웠는데, 국방종합대학교를 갔더니 평면 디스플레이, 아주 디스플레이가 얇은 평면 디스플레이에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컴퓨터가 있는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당시 삼성인가 LG인가에서 만든 컴퓨터였죠. 북한의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라고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최순영 컴퓨터가 ICBM과 핵과 무기를 개발하는 대학교에 전량 보급된 겁니다. 그야말로 북한에서 제가 느끼고 살아왔던 북한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학교였어요.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학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내준 것이 다 무기 개발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난행군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도 북한의 군수기업, 군수연구소들, 국방연구소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행군 기간 동안에도 24시간 동안 전기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방위산업체들에는. 그리고 모든 물자가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수많은 군수 기업체들을 가봤습니다. 넉넉해요. 저는 북한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족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원래 지구는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가 없나 보다. 심지어 이런 비닐봉다리 하나, 우리 다 쓰레기를 버리죠?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이 비닐봉다리 하나 계속 재활용해서 씁니다. 다 찢어질 때까지. 그렇게 부족한 게 원래 지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수기업체들 가니까 너무 넉넉해가지고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죠. 그리고 그 북한의 군사기술력이, 핵무장, 핵기술력이, ICBM 기술력이 가장 빠르게 진짜 한 단계를 점프할 만큼 발전한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제가 졸업할 당시 2007년에 졸업했는데, 그리고 탈북을 2009년에 했는데, 그 시점에 제일 많이 발전했어요. 완전히 한 단계를 점프해서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 김정일이가 군수산업에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2015년부터 김정은이 본격적인 ICBM 도발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같은 이런 첨단 ICBM들을 북한이 잘 공개를 안 했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꽁꽁 숨겨두고 남한하고는 대화 모드에 있으면서 꽁꽁 숨겨두고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한의 ICBM 기술력의 거의, 기술력이 개발되는 이 수준의 거의 한 8분 응선까지 김정일 시대에 넘어섰습니다. 제가 탈북하기 전. 그래서 그때 이미 액체연료 ICBM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끝났어요. 다만 공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걸 다 개발을 해서 세트로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세습 선물로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김정은에게 얘기를 했겠죠. 너가 이제 준비가 완료되면 요거 세트를 가지고 시리즈로 쫙 공개를 하면서 남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라.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2009년, 10년쯤에 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다 굶어 죽어가는 북한이 무슨 ICBM이냐고. 근데 2015년쯤부터 해서 2017년, 18년, 19년 그쯤까지 북한에 공개된 ICBM들은 제가 다 이미 북한에 있을 때 개발이 진행이 되었고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알 수가 없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숨겨놓고 개발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김정은이 더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러시아, 중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북한에게 더 이상 시간을 벌어주고 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ICBM, 다탄도 ICBM 화성 20형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북한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대북 정책을 할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상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속내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북한 정권하고 대화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저지시켜야 될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야, 그 속내를 알아야, 그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올해 지난 4월 26일에 5,000톤급 북한판 이지스함의 진수식을 참관했습니다. 그 함선의 이름, 전함의 이름이 최현함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이지스함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능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이지스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니란 태도입니다. 그 탐지거리가 우리에 비해서 짧다, 미사일의 정확도가 우리보다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기가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북한의 미사일이 아무리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한들 지금 화성 20형 15,000km를 탄두 1개가 아니라 최소 10개 보낼 수 있는 그런 미사일까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거의 두 달 뒤에 두 번째 이지스함을 진수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진수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물에 빠져갖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욕심을 부린 거죠. 멋있게 배를 도크해서 이렇게 미끄러뜨려가지고 쫙 빠졌다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김정은은 그런 쇼를 좋아하니까 얼마나 그거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 강건호라고 하는데, 그 강건호에다가 모든 미사일을 다 집어넣고 무게가 무거운 걸 미끄러뜨리다 보니까 그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가 이런 참사를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정부조직법, 국가의 100년 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면서 그렇게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을 다 실어놓고 그 무거운 걸 미끄러뜨리다 보니까 넘어졌죠. 아주 큰 망신을 당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함이 진수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출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이걸 진수하면서 뭘 얘기했느냐? 아마 이걸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해군을 원양 해군화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해군은 연안 해군입니다. 멀리 나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원양 해군을 창설하겠다는 겁니다. 5,000톤급 이지스함 2대가 나왔죠 벌써?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얼마 전 지난 9월 16일 우리 군이 입수해서 발표한 정보가 있죠. 러시아 푸틴이 소형 핵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모듈을 북한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미 핵추진 잠수함 그 동체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함선은 건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원자로를 얹고 미사일을 얹어서 띄우면 되는 겁니다. 그 원자로를 러시아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진수를 못했죠.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북한 정권이 곧 이 핵추진 잠수함, 초대형 핵추진 잠수함을 3,000톤 이상 되는 그런 잠수함을 진수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까? 절대 안 멈춥니다.
이런 이지스함들을 계속 찍어낼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핵 추진 잠수함을 한 대에서 멈추지 않고 5기, 6기 계속 늘려갈 겁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좀 황당한 얘기라고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09년, 10년에 한국에 와서 북한이 ICBM 개발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황당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당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이지스함과 핵 추진 잠수함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을 만들겠다고 설칠 겁니다.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이대로 간다면 10년, 20년 뒤에 북한군이 항공모함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이지스함과 핵 추진 잠수함들을 거느린 대규모 북한군 함대를 태평양 해상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분명히 김정은은 실행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김정은이 시진핑과 푸틴을 등에 업고 충만한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무력을 강화하고 원양 함대를 키워서 군사력으로 대북 제재를 돌파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북 제재를 김정은도 해볼 거 다 해봤죠.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도 앉아봤죠. 남북한 대화도 해봤죠. 대북 제재가 해제가 안 되거든요. 이걸 이제 군사력을 강화해서 원양 함대를 만들어서 북한 단독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 함대를 꾸려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해상로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에는 러시아가 해양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진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대규모 함대를 만들어서 해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해상로를 확보하게 되면 김정은은 합법적으로 대북 제재를 군사력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까지 가는 해상로를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무기를 팔아먹어도 됩니다. 중동에다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요처가 중동 아닙니까? 북한의 무기는 가성비가 좋아요. 중동에서 아주 잘 나갑니다. 지금은 만경봉호에다가 숨겨서 나가다가 미군한테 걸리면은 다 뺏기고 체포당하죠. 근데 이 만경봉호를 수송하는, 호위하는 대규모 북한 해군 원양함대 전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 이거 노릴 겁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크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야 지금 김정은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대북 정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뭡니까? 우리 대통령님,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북한의 해군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도발을 한다. 이 발언들을 제가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일한 안보의식하고 대북관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의 핵이 체제 유지를 위한 거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거 맞습니다. 왜? 지금까지 김씨 일가 3대를 거쳐오면서 북한에 누적된 그 인권 유린 상황, 그것 때문에 북한은 지금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오픈했다가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 내부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외부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하고도 살아남으려면 강한 군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핵이 필요한 것이 지금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원양 함대까지 갖춘 북한이라고 한다면 적화통일 야망 안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한하고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전면적인 도발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군사력이 강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핵 억제력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만 명의 미군이 존재하는데 감히 북한의 김정은이 대한민국에다가 핵을 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가 혼자 단독으로만 국가방위를 수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세계 전역에 다양한 연합방위 체계를 운용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할 것 없습니다. 다 나토를 비롯한 여러 동맹을 맺어서 자국의 안보를 지킵니다. 북한조차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북중로 삼각동맹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천안문 막루에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셋이 자기들 세력 과시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해서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혼자서 대한민국을 공격했나요?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죠. 러시아 군인들도 파견됐고 수많은 무기들이 러시아에서 넘어왔고 보급이 넘어왔고 심지어 중국은 10만 명 이상의 중공군을 이 한반도에 파견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혼자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나요? 우크라이나는 혼자서 러시아하고 싸우나요? 러시아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도움을 받고 김정은 정권의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보급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자유진영의 국가들로부터 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이죠. 세상 어느 나라가 혼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 자기 야망을 자기 속에서 자기 최측근들하고만 나누던 그 야망을 이번에 그 80주년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그 천안문 막루에서 슬쩍 비친 겁니다. 난 팽창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군사력으로 이 제재를 뚫고 싶어. 이 속내를 비친 겁니다. 김정은의 야망이 원양함대에서 멈출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지랖 넓게 지금 이란도 핵무기 개발하다가 이스라엘하고 미국 한 대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오지랖 넓게 이란을 비롯한 여러 전 세계의 불량 국가들에게 핵우산 제공하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내가 핵우산을 제공해 줄 거니까 우리 무기 좀 많이 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무기를 판매할 가장 좋은 루트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북한의 GDP가 40조입니다. 고작 40조 해갖고 북한이 무슨 항공모함이고 원양함대고 해구산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얘기를 하셨죠. 우리 국방비는 북한의 GDP의 40조보다 훨씬 큰 60조 이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2,000조다. 근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2,000조가 아니라 2,400조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60분의 1도 안 되는 북한이 무슨 군사력 팽창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GDP가
60배 북한보다 크고 국방비도 북한의 전체 GDP보다 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북한 정권에게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북한 정권에게 우리 존재가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면 우리가 못 살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학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오판입니다.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북한 정권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우리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인 거죠. 우리나라는 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높습니까? 재료비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입니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됩니다. 기술 개발료로부터 시작해서 제조 비용, 전기료, 지금 이번에 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환경부를 만들면서 이 에너지를 환경부 규제기관에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제조업 나가보십시오. 제조업 원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전기료가 몇 % 차지하는지. 반도체는 거의 60%까지 들어갑니다. 모든 제품의 전기료 제조업 원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30%예요. 전기 비싸면 우리나라 제품이 더 이상 경쟁력을 못 갖춥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따라오고 있고 옛날에는 가격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겼지만 이제 성능까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원전을 늘려서 좀 더 값싼 전기료 그런 것들을 산업들에 제공을 해서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국제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이 팔리고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더 많이 벌면 우리 노동자들 더 많은 성과급 받고 월급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낙수 효과로 그 아래 1차, 2차, 3차 벤더들의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이 좋아지고 자영업자들 좋아지고 다 국민 전체가 잘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천문학적인 비용이 무기 개발에 들어갑니다. 근데 북한에서는요 무기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비용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우리 김병주 선배님,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계신데 북한에서 무기를 제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제로에 가깝습니다. 재료비 제로, 인건비 제로, 전기료 제로, 기타 부대 비용, 임대료까지 다 제로입니다. 왜일까요? 북한의 모든 것은 김정은 겁니다. 땅도 김정은 거고 시설도 김정은 거고 다 김정은 겁니다. 인건비 그 군수공장 그 국방연구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우리나라처럼 1억 이상의 큰 거금을 인건비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남들보다 일반적인 북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 조금 더 우대받는다라고 느낄 만큼 값싼 쌀, 뭐 가끔 먹다 남은 고기 있으면 좀 주고 그 정도면 돼요. 예, 김정은 먹다가 남은 고기 있으면 조금 가끔 명절에 주고 그러면은 그 군수공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정말 노동당의 배려를 받는다 이러면서 정말 그 뽕이 빠지도록 무기 개발을 합니다. 북한은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대부분의 자원을 자급자족합니다. 우라늄부터 시작해서 히토류까지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가 다 제로입니다. 이거 돈 주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전기, 우리는 전기 산업 제조 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품의 단가가 최소 30에서 60%가 전기료라고. 전기요, 북한은 다 공짜입니다. 북한은 이제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돈 주고 팔죠. 돈 주고 파는데 구수공장에 제공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나가면 사고입니다. 그 전기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북한이 머리를 싸매고 북한의 기술자 개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도대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런 기술력은 러시아 같은 데 가서 가져옵니다. 군대 파견하고 파병하고 무기 팔고 하면서 야, 이거 소형 원자로 모듈 하나 좀 제공해주면 안 됩니까? 아, 우리 조기 경보기가 필요한데 조기 경보기 좀 하나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밖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 돈입니까? 자기들이 공짜로 만들어낸 무기 팔아먹고, 그리고 북한의 그 애꿎은 10대 20대 청소년들 그 다른 나라 정말 명분 없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걸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 기술력을 가져오는데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어요. 북한 정권은. 지금 소형 모듈 원자료 가져간 거 그거 바로 핵추진 잠수함에 넣을 것 같습니까? 바로 다 뜯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김정일 시대죠. 김정일 시대에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나? 이라크 전일 겁니다. 90년대 초에 이라크 전이 발발했죠. 당시에 7.3 이스팅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라크군이 그 러시아 T-80 전차, 72전차인가? 그거 한 80대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미군이 M1 에이브람스 전차 한 10대인가 들고 나왔습니다. 교전 비율 8대 1이죠. 근데요, 이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군 전차 10대가 그 러시아산 전차 T-72 전차를 완파시킵니다. 미군 전차는 한 대도 파괴 안 됩니다. 김정일이 깜짝 놀랍니다. 어떡하냐? 북한군 전차는 다 러시아 전차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줄 몰랐네. 저 미군 전차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대 무조건 공수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 북한에 에이브람스 전차 한 대가 파손된 게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진 않았습니다. 아마 남기지 못할 겁니다. 미군은 자신들 무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거 들어갔습니다. 그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 제가 우리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셨는데, 그 김정일이가 그걸 보고 나서 전부 뜯어서 분석해갖고 똑같이 만들어라고 합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똑같이 만들어라. 그 90년대 초반에 착수했죠, 개발을. 지금 나왔습니다, 그 전차가. 북한의 최신형 전차입니다. 성군호2라고 부르나요? 우리 자유진영 국가들에서는 이게 북한 정권이 2020년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해서 M2020 전차라고 부릅니다. 외형이랑 이런 거 보시면은 바로 아실 겁니다. 이거 미군 전차하고 똑같게 생겼네. 똑같게 만들었습니다. 원리나 구조나 물론 성능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날탄, 우리 군에서 복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탄도 북한은 우라늄탄을 쓸 겁니다. 우리나라는 핵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날탄으로 우라늄탄을 쓰지 못합니다. 장갑도 그렇고. 그러나 미군은 날탄을 우라늄탄으로 씁니다. 우라늄탄이 텅스텐탄, 우리나라가 텅스텐탄이죠. 텅스텐탄에 비해서 파괴력, 그러니까 관통력이 훨씬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소재 제조를 기술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우라늄탄에 버금가는 텅스텐탄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 기밀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북한군도 우라늄탄을 쓸 겁니다. 미국 하는 거 봤잖아요.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무기 개발하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 그 북한 주민들, 개발자들 먹여 살릴 정도, 남들보다 조금 더 우대받는다고 느낄 만큼 제공해주고, 정말 필요한 기술력은 스파이들 보내서 군사기술 탈취해오고, 옛날에 러시아에 군사기술 탈취하려고 북한에서 스파이들 많이 파견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적발돼가지고 죽어나오고 그랬습니다. 무기기술 빼오겠다고 해갖고 스파이들을 통해서 가져오고, 혹은 해커를 통해서 군사기술력을 빼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방과학원이나 원자력연구소나 그리고 우리 국방부, 많은 기관들이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당했죠. 해커 얘기가 나와서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일평균 해킹 공격 당하는 건수가 160만 회가 넘습니다. 일평균. 그 중에 80%가 북한발입니다. 북한은 세계 4위, 3위, 4위 정도의 해커 부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미국의 CIA를 능가한다고 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북한의 해커 부대 김숙희, 라자루스 이 정도만 알았죠. 지금은 해커 부대가 너무 규모가 커지고 전문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해커 부대도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알려진 것만 블루노로프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저 북한같이 열악한 나라가. 제가 2000년에 그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한 13살, 14살 정도 될 때입니다. 갔는데 정말 천재 같은 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1등과 2등을 매번 반복하던 친구였는데, 그 학교는 매월 경시대회를 합니다. 경시대회를 하고 1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 큰 보드판에다가 정문 앞에다가 써놓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저기 끝에서 180등까지 170등까지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그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그 중에 1등, 2등 하는 친구 2명이 있었는데 정말 천재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느껴지는 천재성을 가진 친구 2명이었는데, 이 친구 2명이 한 6개월 공부하다가 뽑혀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뒤에 방학이라고 왔는데, 야, 니네 어디 갔냐? 라고 하니까 어디 갔는지 말을 못 해주겠답니다. 그럼 뭐 배우냐? 라고 하니까 그것도 말 못 해주겠다더라고요. 한참 졸라서 물어봤더니 요것만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방학 숙제를 받았는데 그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방학 숙제랍니다. 해커 부대 양성소에 간 겁니다. 그 13살, 14살 아이들한테 스위스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내라고 방학 숙제를 주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죠. 그리고 저도 나름 그래도 공부를 잘했다고,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네, 고맙습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고 하는 김씨 일가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에 갔는데, 저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이 해커 부대에 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GDP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절대 북한이라는 저 나라를 판단할 수 없다. GDP 40조짜리가 어떻게 사거리 15,000km짜리 탄두 10개 장착할 수 있는 ICBM을, 그것도 세계 최정상급, 지금 현재로서는 2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ICBM만 만들겠습니까?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ICBM을 개발하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해서 얘기를 드려도, 화성 20형이 사거리 15,000km라서 미국을 겨냥한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화성 20형만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북한에. 예.
240mm 다연장 로켓. 과거 북한이 운영하던 다연장 로켓은 그것도 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인데, 이거는 뭐 형편없는 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위협입니다. 근데 이 240mm 다연장 로켓을 최근에 어떻게 개조를 했느냐?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원래 다연장 로켓이라는 것은 군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역을 설정해 놓고 이 지역에다가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것이 다연장 로켓입니다. 뭐 정밀 타격하는 게 다연장 로켓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연장 로켓을 정밀 타격을 하도록 유도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사격도 했죠. 막 정확하게 십자를 그어놓고 때리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물론 그걸 정확하게 제가 다 믿지는 않습니다. 쇼라고도 보는데. 근데 240mm 뿐입니까? 300mm 다연장 로켓. 전 세계의 다연장 로켓 중에 직경이 제일 큰 게 300mm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보유했죠. 공산권 국가들이 보유한 건데. 근데 처음에 300mm 다연장 로켓 나왔을 때 뭐 저기서 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김정은의 특성상 절대 저기서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바로 400mm 다연장 로켓, 600mm 다연장 로켓이 나옵니다. 이것들도 다 유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600mm 다연장 로켓이요, 북한의 전술핵 탄두 하산 31이라는 것을 장착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값비싼 미사일이 아니라 다연장 로켓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 탄두를 투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량으로. 다연장 로켓의 장점이 뭐라고 했죠 아까? 융단 폭격할 수 있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융단 폭격할 수 있는 무기에다가 전술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과거부터 김정일 시대부터, 김일성 시대부터 개발해온 스커드 1, 2, 3, 4, 5, 6형, 노동 1, 2, 3, 4, 5, 6형, 화성 7형부터 화성 12형까지, 화성 11형은 최첨단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미사일 중에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똑같이 모방한 것이 화성 11 가형입니다. 우리나라 현무 1, 2도 이걸 기반으로 만든 거죠. 아주 정확도가 좋고 가성비가 좋은 전술적인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겨냥할 수 있을 만큼 갖췄죠. 그리고 화성 11 나형, 이거는 미국이 가진 가장 우수한 전술 탄도탄 미사일, 지대지 탄도탄입니다. 탄도미사일이죠. 미국의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에이테킴스를 형상까지도 똑같이, 거의 그 도장까지도 거의 똑같게 만든 것이 화성 11 나형입니다. 이번에 이 화성 11 가형과 나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가서 실전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정확도가 형편없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정확도가 원형 공산오차 CEP라고 하죠. 원형 공산오차가 100m 안쪽까지 들어왔답니다.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위협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으로 팽창해 있는 북한군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북한이 내부 결석에 에너지를 쏟도록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바로 팽창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안보 상황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